전격 인터뷰, 이번엔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부총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사퇴했습니다. 출범 5개월 만인데 먼저 소회 한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그 전당대회 그 한 달까지 포함하면 6개월을 이제 제가 한동훈 대표랑 같이 해왔는데 뭐 지난 6개월이 10년 같은 6개월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로 파란만장했다. 파란만장했다. 하루하루가 참 뭐 힘들고 고된 나날의 연속이었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뭐 많은 사람들이 정치 초짜다 이런 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정치력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많이 제기하죠. 네, 그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정치 초짜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뭐 작년 말에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총선까지의 그 시간과 이번에 뭐 그 전당대회 출마부터 뭐 어제 사퇴까지 이 6개월 정말 압축적인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한 3, 4선 의원도 경험하기 힘든 3, 4선 의원도 경험하기 힘든 그런 압축적인 경험을 한동훈 대표가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옆에서 뭐 정신 없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용을 해보면 비상계엄 막은 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다. 탄핵 찬성에 후회하지 않는다. 공감되는 부분 어떤 부분이 가장 있었습니까? 저는 뭐 어제 한동훈 대표 그 사퇴 회견문에서 키워드는 진짜 보수라고 봅니다. 진짜 보수. 진짜 보수가 무엇인가 하는 건데 이제 극단주의. 근데 보수주의 철학을 좀 공부해 보면요. 네. 제대로 된 보수라면 그런 극단주의, 확증 편향, 극단주의 이런 게 빠질 수가 없어요. 그 보수는 인간의 불안전성, 인간은 늘 불안전하다. 그러니까 좀 겸허해야 되고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확신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보수의 품격이란 말이 그래서 저는 나오는 거라고 보는데, 이 확증 편향과 극단주의는 가짜 보수죠. 그건 보수가 아니죠. 지금 대통령께서도요. 그러니까 뭐 후보 시절에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네. 어찌 보면 보수주의 철학에 맞는 그런 키워드를 제시하고 했는데 완전히 변질이 된 것 같아요. 가짜 보수로. 극단주의의 유혹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희 당 탄핵 표결 이후에 그 의총을 보면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뭐 북한에서 흔히 총화라고 하거든요. 네네. 다 모아놓고 네. 총화를 한다고 그래요. 네. 북한의 총화를 보는 듯한 느낌. 정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이 개딸 전체주의보다도 더 어찌 보면 더 심한 이런 식의 색출 작업, 그리고 뭐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GXX라든가 뭐 레밍이라는 표현도 예. 결국 뭐 GXX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가결 이후에 네. 지금 벌어진 상황들 말씀하시는군요. 예. 그 대통령께서 뭐 10일 담화에서 광란의 칼춤이라는 칼춤. 네. 표현 한 두어 번 쓰셨는데, 그날 의총장의 분위기가 광란의 칼춤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한마디로 진짜 보수라는 말이 어제 기자회견으로 관통하는 얘기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표직 유지 의사가 있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다가 현실적으로 보면 진종호 장동혁 최고위원의 사태가 좀 결정적이었던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는. 두 최고위원의 사퇴 배경. 그건 뭐 제가 알 수가 없죠. 개인사니까. 근데 이제 장동혁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저한테 한 2번 정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한동훈 대표와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뭐 이런 의사표시를 해서
그러겠지. 그러겠지 이렇게 믿었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고요. 뭐 진종호 전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영상이 그렇게 잡혀서 그러는데 TV를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장동혁 최고위원이 대표실을 나오면서 그 한동훈 대표는 약간 웃음을 띠고 있고 심각한 얼굴을 한 장동혁 최고위원, 이게 이제 많이 클로즈업이 되더라고요, 방송에서는. 그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두 사람이 뭐 확인해 주지 않는 한. 네. 어제 그 친한계 의원들 뭐 만찬이 있었다는데 어떤 이야기들, 그냥 일반적인 얘기였을까요? 어땠을까요? 글쎄요, 제가 듣기에는 그 뭐 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뭐 만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잡힌 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정대에 있었던 일정이다. 예. 네. 굳이 뭐 취소할 필요도 없고. 예. 네. 저희들이 이제 관심이 가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전 대표가 기자회견 이후에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겠다, 이 발언의 의미 뭐라고 보세요? 정치 계속하겠다는 의미겠죠.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제 한동훈 대표의 그 사퇴를 합리적 보수의 좌절, 합리적 보수의 좌절 뭐 이렇게 한 표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시적인 좌절이죠. 일시적인 좌절인데 또 성찰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거듭나고 두 번 세 번의 이제 좌절은 없도록 더 튼튼하게 무장해서 그게 또 계속 해야 되겠죠. 정치라는 게 새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 역할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지적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이제 전 대표죠. 야, 한동훈 전 대표죠. 대표가 그 우리 정치사에서 거의 전무후무한 정치 실험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5년 임기 대통령 임기 뭐 이제 3년 차에 대통령하고 각을 세웠잖아요. 네. 대개 보면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게 이제 임기 말에 힘 그렇죠. 좀 예, 빠질 때 예. 4년 차, 5년 차 돼야 되잖아요. 예. 이게 보면 딱 임기 반환점 그때가 가장 그 권력의 이 그립감이 셀 때거든요. 센데 뭐 그것을 나름대로 뭐 또 소신을 가지고 했고 그 저희 당의 이제까지의 그 문화라고 그럴까요?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을 그냥 기본적으로 대통령 정당이다, 대통령 당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이 과히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대통령 보고 움직이는. 그러다 보니까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새는 그렇게 따라오기 힘든 그런 실험이었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상황을 보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트라우마가 강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중진들을 네. 중심으로. 근데 그래서 그 저희 당에 탄핵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뭐 탄핵의 강을 겨우 건넜다 하는데 이번에 또 다시 거기 빠진 거 아니냐 하는 건데 저는 제가 그 얘기를 그 표현을 여러 차례 썼는데 당원들의 탄핵 트라우마와 국민들의 계엄 트라우마 중에 어떤 거를 더 우선시해야 되는가. 저는 당연히 국민들의 계엄 트라우마를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되는데 근데 이 탄핵의 강을 피하려고 하면요. 계엄의 바다에 빠져서 영영 나오지 못할 겁니다. 탄핵의 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계엄의 바다인데 그 저희 당 이른바 친윤 의원들은 일단 당장 눈앞에 보이는 탄핵의 강만 본 거죠. 계엄의 바다는 아직 이
이게 현타가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예, 곧 현타가 올 겁니다.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수의 메시지가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잘못됐다는 거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탄핵에 반대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리에 나선 또 보수 성향의 또 시위자들을 계엄이 잘못됐다 이러면서 보수가 아까 진짜 보수란 말도 하셨는데 보수가 주는 메시지가 뭔가 예를 들면 계엄은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계엄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탄핵에는 반대한다. 이런 것들이 조금 메시지에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엄에 대한 입장 정리부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그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서 중대한 잘못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또 어떤 친윤 중진 의원들은 10일 대통령 담화를 보고 아 이제 좀 이해가 됐다. 그리고 친윤 의원님들 중에서는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했겠느냐. 네. 이게 정서적 공감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부터 좀 친윤 쪽에서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본인이 분명히 중대한 잘못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께서는 자진하야는 못하겠다. 차라리 탄핵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당의 일임을 했다가 좀, 네. 중대한 잘못이라고 해놓고 근데 대통령은 그게 당에 일임해서 당이 뭐 로드맵 짜주면 따르겠다고 네. 했다가 그걸 뒤집었잖아요. 네. 난 그렇게 못하겠다. 차라리 탄핵 심판을 받겠다. 그런 네. 입장을 표시하셨죠. 그러면 권성동의 해법은 뭐죠?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탄핵 후폭풍 지금 며칠 안 됐지만 좀 정리가 돼가는 분위기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뭐 쉽게 정리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이 지금 저는 이제 탄핵의 강도 있지만 계엄의 바다가 있습니다. 이거 정리하는 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른바 친윤이라는 분들이 뭔가 한동훈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고 미워하는 그 심정은 뭐 하루 이틀 그게 아니니까 충분히 알겠는데. 배신자 프레임이요. 예, 뭐. 근데 지금 친윤이라는 분들이 논리가 무논리 아니면 논리 파탄이에요. 정치라는 건 명분과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계엄 문제, 탄핵 문제 이 두 가지 키워드로 논리를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제가 권성동의 해법은 무엇이냐 네. 물어봤잖아요. 네. 예.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윤 대통령 수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소환을 거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그 12일 담화에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 그럼 당당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 소환 통보했는데 저렇게 나오는 것은 당당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소환이 계속 이제 불응할 경우에 신병 확보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건 뭐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문제인데 그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의 지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분이 대통령이 됐더라도 이 보면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그 경호처에서 거부할 수가 있어요. 압수수색. 예. 네. 그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법률가들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뭐 체포의 경우에는 뭐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거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네. 헌재 상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지정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물론 무작위 추첨이었는데 민주당은 이제 박선영 그 진실화의 위원장과의 인척 관계 이런 걸 통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좀 보내고 있어요. 이런 게 판결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영향을 준다면은 그 제대로 된 그 법관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국회의원도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되는데 어떤 사적인 인연이라든가 뭐다 하면 그 제대로 된 국회의원도 아니고 제대로 된 법관도 아니겠죠. 네. 국회에서도 헌재 구인 체제로 복구하려는 시도를 빠르게 가동을 했습니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청문회까지 마치고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청문 일정이나 합의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지금 이제 계엄의 충격 때문에 이 비판의 대상이 이제 윤 대통령과 이제 집권당이 돼서 그런데 정말 이재명의 민주당이 하는 거 보면 정말 이중잣대.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에 뭐 신속한 탄핵 네네. 그 재판 네. 본인 재판은 어떻게 하고 있죠?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저거는 시정잡배가 딱 하는 거예요. 저런 행태는요. 네. 딱 시정잡배 수준입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속내가 조금 달라 보이긴 하는데 국민의힘의 일정도 약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을까요? 그 어떤 탄핵. 탄핵 청문. 네. 청문회. 국민의힘이 그거를 고의적으로 뭐 지연하는 듯이 보이면요. 네. 또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당의 의원총회 모습을 보면서 이제까지 작년 9월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내부의 반란표 이탈표로 가결이 됐을 때 그렇죠. 그 개딸들이 색출 작업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거보다도 강도가 더 심한 그때는 바깥에서 개딸들이 누구누구 의원이 뭐 찬성표 찍은 것 같다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장에서 한 명씩 일어나서 고해성사하자는 식으로 거의 인민재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부터 떳떳해야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도 그게 제3자가 봤을 때 그럴 수 있겠구나. 이 설득력을 가질 텐데 지금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헌법재판관 뭐 인사청문회하고 뭐 하는 거를 자꾸만 늦추는 모습을 보이면 제2, 제3의 그 뭐라 할까요? 국민 비판을 초래하는 거죠. 네.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그 권한 범위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농업사법을 포함해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이 21일이라고 해요. 거부권 가능하다고 보세요? 뭐 과거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권 또 고건 죄송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때. 네. 고건 당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한 적도 있고요. 뭐 법적으로는 가능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당이 다수당이고 네. 이런 부분에서 또 이런 부분이 강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하고의 또 각이 서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양곡법이라든가 이거는 저희가 지금 뭐 계엄이네 탄핵이네 이것 때문에 큰 이슈가 있어갖고 거의 그 블랙홀처럼 작용해서 다른 이슈에 대한 이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우리 정말 이 AI 혁명 시대의 그 농업의 혁신을 생각한다면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거를 민주당이 이제 그 자기들 표밭을 보고 이렇게 한 거니까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아주 일부에서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입장이 바뀌면 민주당이 이번에 통과시킨 법안 네. 그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탄핵 심판의 결과를 뭐 전제로 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단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제2요구권을 요청을 할까요? 글쎄요. 그게 이제 뭐 하나의 기로인데 이제까지 뭐 관행으로 봐서는 이제까지 해왔던 패턴으로 봐서는 하는 게 맞는데 과연 지금의 이런 계엄 이후에 계엄 전과 계엄 후는 뭐 엄청나게 다른 세상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6개 법안은 좀 정책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약간 정치적인 사안이 그렇죠.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거부권 요청을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의 반응은 좀 눈에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도 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건가요? 그 본인들이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또 이재명 대표가 판단을 하겠죠. 이 뭐 한덕수라는 사람을 또 탄핵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 그 어제 좀 주목해서 본 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중소기업의 날 기념식에 가서 네. 상속 증여세 완화 방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것도 야당의 반대로 부결 폐기된 법안이거든요. 네. 조금 행보의 보폭을 넓히는 분위기인데. 그 이재명 대표가 의외로 그런 그 경제 뭐 세제 관련해서는 좀 유연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금투세 뭐 폐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또 유예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연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상속세, 증여세 그 개정 부분도 과거에는 이제 민주당의 프레임이 그 부자 감세. 이건 뭐 근데 그 점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문제도 본인이 정말 이제 큰 꿈을 꾼다면은 유연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네. 네. 이재명 대표 어제 다시 한번 국정이 하나인 협의체에 국민의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논의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고 이름, 형식, 내용 어떻게 결정되든 상관없다. 이 대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배경 어떻게 보세요? 그 대통령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 여야 의정 그 네. 국정 현안 협의체. 근데 그 여야 의정 때는 민주당이 네네. 불참을 했잖아요. 본인들이 여야 의정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일 먼저 꺼낸 게 그 박찬대 원내대표인데 여야 의정이 실제로 됐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핑계를 대면서. 그때 들어오지 않았나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 뭐 계엄 이후에 정세가 급변해서 자신들에게 이제 유리한 그러니까 전국 주도권을 행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반대를 했지만 그럼 주도권은 니들이 갖고 가라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 순간 사실상 이제 누가 봐도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국회 의석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18일 날인가요? 만난다고 하던데 좀 논의의 여지가 있겠군요. 그것도. 그렇죠. 근데 그 전 제안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은 안 듭니다. 지금 같은 비상 시국에는 뭐 딱 그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그런 그 협의체가 됐던 또 다른 뭐가 됐던 그 이제 정부와 국회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기구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학관계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다소 이른감이 있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탄핵이 인용된다는 가정입니다.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출마 의향을 밝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란다는 한 전 대표의 마지막 한마디에 깊이 공감한다. 한 전 대표가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렇게 적었어요.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당이 다르잖아요. 개혁신당이죠. 이준석 의원은요. 예. 당이 다른데 저런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그 개혁신당도 결국 그 국민의힘 보수에서 갈라져 나간 그 뭐 지류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데 그 개혁신당 그것만 갖고는 뭐 본인이 대선에서 어떻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또 한동훈이라고 하는 그 큰 자산이죠. 어떻게 보면 정치. 거기랑 어떤 식의 어떤 그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냐. 혼자의 힘만 가지고 안 될 때 그 우리가 바둑에서도 기대기 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기대기 전법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진짜 보수라는 얘기를 네. 좀 하셨어요. 그 개혁신당은 진짜 보수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근데 개혁신당이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과의 어떤 불화 갈등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알겠는데 여러 가지 뭐 정강 정책이라든가 뭐를 봤을 때 이 진정한 보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만한 어떤 근거 자체가 아직까지 좀 미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럼 연합 어떻게 보면 연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섣부른가요? 글쎄요, 그건 너무 앞서 나가는 얘기래갖고 제가 뭐 제가 지금 처한 입장에서 뭐 논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히 없고요. 그 뭐 이제 이 계엄 관련 수사 또 뭐 명태균 관련 수사가 좀 이렇게 급진전되는 속에서 저는 뭐 향후 몇 달 동안 전국이 그 두 개의 그 수사 때문에 요동을 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황 변화가 많을 네. 것이다. 네.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